얘들아, 자습서 63페이지. 그 선생님이 얘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할게. 이 작가를 먼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이 작가를. 작가 이름이 김시습. 근데 김시습이라는 이제 사람은 문인이지, 문인. 근데 진짜 천재였다, 얘들아. 그래서 동네에서 천재로 아주 이름이 너무 난 거야.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고 이 동네에서 유명하니까 이게 퍼져서 세종대왕기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불렀어. 요즘으로 치자면 인천 논현동에 신민주라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저기 대통령실까지 소문이 나가고 대통령이 부른 거지. 너 한번 와봐라, 똑똑하다는데. 이런 급이야. 지금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려 5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똑똑하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똑똑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막 이게 크게 박힌 거지.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성인이 좀 됐을 때 왕이 된 애가 단종이었어. 단종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우리 수양대군 이제 숙부에게 굉장히 근데 이제 세조 찬탈이잖아, 그게. 조카인 삼촌이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서 사양 내려서 죽였거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잖아,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시습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내 왕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해됐니? 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얘가 이 세상이 이거는 뭐 돌아가는 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이런 더러운 세상과, 왜 옛날에는 이걸 더러운 세상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세상을 피해서 이게 자연에 응거하는 게 굉장히 깨끗한 사람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온 게 사육신, 생육신이라는 거 알지? 우리 예전에 이름 한번 싹 적었었는데 기억나요? 우리 이번에 무슨 시 배웠었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거 아닌가? 니네 수특에서 뭐 배웠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안 배웠나? 아무튼 내가 살짝 수특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이제 요걸 생각해봐. 그때 수양대군이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단종의 충신들 있지,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내 편으로 안 넘어오는 애들. 그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사육신. 물론 목숨을 그때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끝까지 이 단종을 위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생육신. 이 김시습이 생육신 중에 한 명. 이제 이런 것도 있었대. 되게 멋있었던 게, 사육신들 다 죽여버린 후에 시체를 그냥 마을에다가 널브러뜨려 놨대, 얘들아. 본복이지, 본복이. 수양대군 쪽 편 안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시체를 아무도 건들지 말게 했는데 김시습이 이 시체를 다 수습하고 나서 금오산으로 들어갔대, 얘들아. 금오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칩거하면서 이제 글을 써요. 그때 나온 게 이제 금오신화. 너희 혹시 이걸 배우는 의미는 되게 커, 얘들아. 왜냐면 너희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지 알아요? 그래, 이 정도 아이씨. 그래, 2학년이지. 자, 뭐라고, 얘들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질문. 그럼 얘는 한글 소설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한글 소설 말고 최초의 소설은 뭘까? 그렇지, 금오신화. 잘했어. 센스 있잖아, 오빠. 얘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뭐라고? 금오신화야. 금오신화는요, 이게 소설집이야. 그래서 이걸 피면 단편 소설이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 이게 소설집 이름이야, 얘들아. 금오신화 5편을 좀 얘기를 해보면, 오늘 배우는 이생규 장전, 취유 부별 전기,
남염, 부주지, 만복, 사, 저포, 기. 하나는 또 기억이 안 나. 나 이렇게 하나만 기억이 안 날까, 얘들아? 이따 기억나면 좀 적어볼게. 알아. 용궁, 부연록. 이렇게 5편. 얘들아, 이렇게 5편이라서 금오신화가 아니고요. 금오산에서 써서 이제 금오신화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화라고 얘기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봐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늘 그것까지 해서 이생규장전을 배울 때, 왜 얘를, 그건 괜찮아. 녹화만 안 끊기면 돼. 왜 얘를 최초의 소설이라고 부르는지도 되게 중요한 내신 시험 포인트거든, 얘들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금오시나 이전의 것들은 소설이라고 안 한 거잖아.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거고요. 미리 좀 스포를 좀 드리자면 우리 소설은 무슨 문학이라고 하지 내가? 시는 정서의 문학. 소설은? 갈등의 문학, 얘들아. 갈등이 안 일어나면 소설이 아니야. 재미가 없어. 갈등은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거든요. 야, 니네가 책이나 영화를 보는데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 재밌니? 뭐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은 허구의 문학 또는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게 이생규장전이야. 그래서 얘를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그 기준이. 우리 문학사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금오신화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보면은, 인기교환 모티브가 되게 많아요. 인기교환. 인기교환이 뭐냐면, 인간과 귀신의 만남. 인기교환 얘기를 왜 나왔겠니? 아주 간단해, 얘들아. 김시습은요, 살아생전에 계속 단종을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충신이지. 근데 얘가 모시는 단종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야? 이승이고, 여기는 뭐야? 저승이야.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를 계속 소설에서 만든단 말이야. 이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 이승과 저승까지도 뛰어넘는 내 충성심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이 김시습 작품이 굉장히 또 읽히는 게 다르게 느껴지거든? 근데 작년까지, 이 이생규장전을 할 때 김시습 얘기를 안 푸시더라고, 고장고가. 난 그런 학교 처음 봤음? 너무 고장고 너무 공격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가져볼 거야. 왜? 선생님 좀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이생규장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북사조폭이나 이런 금오신화 중에 하나 수업할 때 꼭 김시습에 대한 썰부터 먼저 풀어요. 그래야 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게 소설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거든. 어쨌든 선생님이랑 이제 전체 줄거리를 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 주인공이 최랑이 나와, 최랑. 최랑은 그냥 최낭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낭자. 또는 최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요, 이생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생원. 우리 허생전도요, 허생원잖아요. 생원. 이해됐지? 그래서 최랑과 이생이 처음에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나냐면은 되게 재밌게 만나. 이 최랑은 사대부집 아녀자야. 밖에 다닐 때도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왜 우리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알죠? 7살이 넘으면 남녀가 서로 함께 마주봐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이생이 공부를 하러 다니는 이 길목에 최랑의 집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슬쩍 보게 되는데 저기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지. 이생의 입장에서. 근데 너무 예뻐.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그려져. 소설 안에서도 최랑의 집에 정원이 막 있어서 막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데 막 거기 안에서 되게 선녀처럼 앉아서 막 바느질하고 막 이래. 근데 이생이 그걸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계속 그걸 본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최랑이 눈치를 채요. 뭐야 저 새끼 맨날 나 엿보는데? 제목이 그래서 이생규장전이야. 이생규장 담을 넘다. 그래서 제목이 이생규장전이거든. 이생이 담을 넘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랑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편지를 하나 탁 던져. 누가? 최랑이. 그래서 보면 누가 조금 더 적극적이니?
쟤랑이 조금 더 적극적이야. 아, 물론 엿보는 건 했는데 이 새끼는 엿보기만 했잖아. 뭘 안 했다니까? 근데 이제, 저기 멋진 남자가 맨날 지나가면서 보거든. 그래서 얘가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전달을 해. 우리의 인연인 담장을 넘어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 근데 그 편지가 이건 산문이잖아? 산문 안에 시처럼 들어가 있어. 그래서 되게 예뻐. 그 시를 우리가 산문 안에 집어넣은 삽입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삽입시에 대한 특징도 좀 배워야 돼요. 어쨌든 편지를 이렇게 싹 줘. 그래서 편지를 자꾸 주고받다가 이제 드디어 뭐가 돼? 만난 거야. 사랑이 싹 튼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유연애 사상이 등장한다는 거지. 얘들아, 이 당신은 어떻게 연애를 했지? 연애라는 게 없었어. 이때는 뭐야? 너 딸 있어? 나 아들 있어. 그래, 그럼 결혼시킬까?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서 심지어는 여자는 첫날 밤에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 근데 여기 자유연애 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굉장히 진보적인 아이들이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적극적이라는 아이들을 또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생과 채랑이 사랑이 싹 텄어요. 그래서 이생이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얘네 집에 3박 4일까지 막 있고 그래 봐. 근데 어느 날 3박 4일을 지내던 어느 날 무릇 효라함은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를 전해야 하는데 3박 4일 있어놓고 우리 엄마 아빠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 나 집에 잠깐 다녀오겠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찰나에 이제 이생네 아빠가 눈치를 깐 거죠. 아, 이 새끼가 이상한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알게 돼. 그래서 이생이 집에 왔을 때 너 이놈 새끼 네가 공부를 약간 이생네 집이 좀 기울어. 채랑에 비해서.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해서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연애 따위나 하고 앉아있어? 너 안 되겠어. 시골로 내려가.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자, 결혼을 누가 반대해? 부모가 반대해요. 여기서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생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하고 가. 이 나쁜 새끼가. 근데 최랑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 이 새끼가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만 하고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상해서 얘도 또 막 알아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이생이 시골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알게 된 거지. 그날로 최랑이 뒤집어 누워. 나 죽을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부모님은 또 속이 타는 거야. 채랑의 부모는. 너 우리 딸이 대체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채랑의 부모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채랑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찾아가요. 이러이러하니 얘네를 이어줍시다. 그래도 되게 부모님이 그치? 근데 그때 이생의 부모가 노노노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될 때거든.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채랑의 부모가 다시 얘기해.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할게. 돈 필요 없어. 이생만 보내. 하니까 이생이 콜? 이생네 엄마 아빠가 콜. 그래서 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뭘 해요? 결혼에 성공을 해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한 3년 뒤에 있다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너 홍건적의 난 알지? 그치? 요 홍건적의 난 때문에 문제는 최랑이 죽어요. 되게 웃긴 게 도망가다가 다 잘 도망갔는데 손을 놓쳐. 그래서 이제 최랑이 이제 홍건적한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 여자들의 뭐가 제일 중요했지 목숨보다? 지조와 절개, 순결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너희한테 몹쓸 짓을 당하니 내가 죽고 말겠다. 내 순결을 지키겠다 하고 자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채랑이 죽어버려요. 이생은 저기 도망가 있어. 도망갔다가 나쁜 놈은 아니고 얘들아. 도망갔다가 이제 좀 잠잠한 뒤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 봤다. 다시 내려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집은 이미 쑥대밭이 돼 있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부모님도 없고 채랑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 없어.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랑이 나타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뭐야 이거야. 인기교환.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얘들아.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까지가 전반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반부의 얘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후반부의 얘기는 어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었지만 최랑이 어떻게 돼요? 환신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지. 다시 태어났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난 거야, 다시. 다시 살아나서 환신이 되어서 또 한 3년을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 얘들아. 근데 이게 뭐냐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게 여기서 주는 거는 이제 인기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얘가 환신을 할 때, 사실 누구니? 남자, 이생이 얘가 귀신인 걸 알아. 귀신인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도, 어떻게 된 거야? 괜찮은 거야? 하고 물어봐. 죽은 걸 알지만, 그 눈앞에 있는 이 최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랑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내 순결을 지키느라고 내가 이렇게 자결을 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해는 저기 어디 벌판에 나뒹굴고 있으니 부모님의 유해를 가져와서 우리가 잘 수습을 해주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에 돈도 아우, 다 했어, 최랑이. 돈도 어디에 내가 숨겨놨거든. 그래서 돈도 갖고 와서 종들도 다시 찾자. 해가지고, 부모님의 시신 먼저 잘 수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찾고, 그래서 종들도 다시 불러와서, 요렇게 환신해서 한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3년 동안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최랑이 얘기해. 나 이제 저승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벌써 얘는 죽었었거든. 이게 뭐냐면 하늘이 나를 너무 가엾게 여겨서 지금 다시 잠깐 살려준 거야. 근데 나는 죽은 사람, 너는 산 사람. 우리가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저승으로 이번엔 진짜 갈 수밖에 없어. 나 그거 약속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별? 저승으로 가는 거니까 진짜 이별을 이제 고해요. 진짜 이별을 고하면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최랑이 먼저 죽잖아. 그런 다음에 이생도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근데 잘 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얘부터가 선생님이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요 구조에 있는 거야. 잘 봐. 처음에 뭐 했어? 만났지. 그 다음은 부모가 반대했지. 그 다음은 다시 만났지.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 만남과 또 이별이 되는 거야.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이별은 뭐야? 갈등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갈등 구조.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별의 구조라는 건 갈등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는 거거든. 아까 소설은 내가 뭐의 문학이라고 그랬지? 갈등의 문학이야. 그래서 이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본다? 최초의 소설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네. 꺼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 건 뭐냐면, 잘 봐. 여기서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좀 드러나는데, 우선 최랑과 이생이라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 누가 더 적극적이야? 얘가 훨씬 더 적극적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도 물론 엿보는 건 얘가 먼저 시작했지만 행동을 한 건 누구야? 얘였어. 그리고 여기 부모가 반대했을 때도 이생은 어떻게 했지? 얘 아버지 하고 내려왔단 말이야. 하지만 채랑이 어떻게 했어? 나 얘랑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릴래. 했단 말, 들어 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제일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 야, 죽었는데도 어떻게 했어? 살아 돌아왔어, 이 여자는. 이해돼요? 그래서 채랑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애는 누굴까? 최랑이야. 얘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거야.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이생을 이제 책에서는 소극적이다라고 그려놨는데 나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얘도 사실 소극적인 것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얘도 자유연애했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죽은 애가 살아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 그냥 적극적으로 같이 살아서 죽은 거 알면서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소극적인 아닌데 아마도 얘를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 생각에 얘에 비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티브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부모의 반대로 결혼이 엎어졌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혼사장애 모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가 살아왔어. 이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인간과 귀신의 교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기 교환 모티브도 같이 일어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의 소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뜻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좀 그래서, 어쨌든, 시소설이라고도 하고, 명혼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영혼 아니고 명혼소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책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또 하나, 갈등구조 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뭐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선생님이랑 여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3페이지에 구성 보입니까? 네. 구성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볼게요. 처음에 발단, 이생이 최 씨를 만나 사랑을 나눈 보이지. 거기 사랑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생이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 씨와 얘들아 반대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세모 쳐야 돼요. 얘들아 그리고 우리 최 씨와 혼이 나면서 혼인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동그라미 하면 돼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최 씨가 죽게 되면서 죽게 됨에다가 세모 치시면 되고요. 환신과 재회했다에다가 동그라미, 영원히 이별했다에다가 세모 치시면 여기 칠판에 있는 어떤 만남과 이별의 갈등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무슨 얘기를 써주면 좋냐면 사랑을 나눈다에다가 자유연애라고 써주시고요. 부모의 반대 있지? 거기다가 혼사장애 모티브라고 써주시고 혼사장애까지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혼사장애 써주시고요. 부모의 반대에다가. 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 환신 있죠? 환신. 환신에다가 전기성 인기 교환 써줘야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서술상 특징들을 좀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랑 뒤로 이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이제 전체적인 틀은 알겠지, 얘들아? 그치? 그것도 중요해. 새드 엔딩이야. 우리 고전소설은 대부분 뭔데?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그치? 자, 그러면은 65페이지 선생님이랑 64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64페이지는요,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여기 이것만 알고 갑시다. 이제 가에서, 여기 홍건적의 난이니까 지금 후반부터 시작한 거지, 그치? 이미 결혼 생활 했고, 홍건적의 난, 어디야? 책에는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야, 후반부부터. 홍건적의 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요. 얘들아, 거기 가의 첫 번째 문단에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라고 보여요? 각자 살기를 도모한다? 거기 한자성 하나만 적읍시다. 각자 도생. 우리 가의 첫 문단. 첫 문단 맨 끝. 각자 살기를 도모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각자 도생.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요. 이생이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거기에 지금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자, 이제 알아야지. 앞에 봐. 이게 두 번째 이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두 번째 이별이야? 여기. 이해됐지?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쭉 보시다가요. 여기 디귿 보입니까? 절정 파트에 디귿? 디귿 보이세요? 근데 거기 디귿에 모든 게 한바탕 꿈이다 라는 말 보이니 얘들아? 나에서? 찾았어요? 네. 거기 한바탕 꿈에 우리 한자성어 몇 개 좀 적을게요. 네, 그 디귿 옆에다가 한단지몽, 일장춘몽, 일취지, 지몽, 남가, 일몽, 요렇게. 요거 다 똑같은 말의 한자성어예요. 모든 게 한바탕 꿈이다. 이렇게 허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인생무상이라고 쓰면 되겠다. 인생무상. 아니, 일장춘몽. 자, 읽어볼게요. 한단지몽, 일장춘몽, 일취지몽, 남가일몽.
여기서는 도저히 체스 주겠다는 자결이 아니고 그냥 죽인다. 네, 그냥 죽었다고 해도 돼요. 자, 나 이제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옆에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만 볼게요. 포인트 1, 고려 말의 사회적 배경, 뭐야? 홍건적이나, 네, 고려 말의 문화적 배경은 뭐다? 지주와 절개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 내 몸을 더럽히느니. 내 책에는 죽였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죽인 걸로. 근데 그러면서 요거 생각해야 돼. 얘가 죽인 이유가 뭐야? 얘가 도발했거든. 너 같은 놈의 손에 죽으니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거든. 그치? 자, 어쨌든 등장인물의 태도와 성격 볼게요. 이생 얘들아 소극에다가 동그라미, 최씨에다가 적극 진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최씨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작가라고 쓰시면 돼요. 작가. 이게 왜 소극이고 이게 왜 진치인지 아시겠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66페이지 가겠습니다. 66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면, 자, 요 부분이야. 앞에 봐봐. 요 부분. 나 지금 죽었지만 환신해서 다시 만난 파트야. 만나서 아까 있지? 부모님의 육을 수습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또 효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너희 첫 번째 생각해봐. 첫 번째로는 아까 이생이 얘랑 맨날 3박 4일 놀다가 집에 갈 때 뭐라 그러면서 갔지? 부모님께 무난 인사 좀 드려야겠소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갔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도 효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도 죽고 나서 살아 돌아와서 뭐부터 챙겨? 부모의 시신부터 수습하기를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에서도 이제 효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오른쪽 사이드에 명혼소설이라는 말 보입니까? 오른쪽 사이드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명혼이란 본래 혼인의 풍습으로 생전에 인연을 맺지 못하고 죽은 남녀를 함께 묻어서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명혼소설은 애정소설의 한 부류로 보통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을 다룬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애 보이지? 그냥 말하면 시체 사랑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의 소설, 명혼소설 이렇게 같이 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 행복하게 지냈어. 마달락 갈게요. 마달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67페이지 마에 뭐라고 써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라고 돼 있죠. 자, 앞에 보세요. 몇 년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오는 거지. 여기 올 때 얘가 뭐라고 말해요? 나 이제 이번엔 진짜 가야 돼. 여기까지였어. 하고 간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여기가 진짜 중요해.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보면은 68페이지에 기억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여기서 3번이 뭐야? 여기. 1번, 2번, 3번. 이게 3번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까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네요.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답이 없었다. 아, 너희는 최랑이 아니라 최 씨네요. 저승의 길은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환생시켜줬다. 그러니까 여기 필연성. 아, 얘 왜 살려줬는데가 나온 거야. 아, 니네는 아직 더 행복해야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 하고 다시 살려줬다라는 거죠.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승과 저승의 분명한 경계가 있다 말 되게 웃기지 않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술을 권하면서 A파트가 무진장 중요해 얘들아. A파트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박아봐.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대로 말하면 이게 3문이잖아. 그치? 그러면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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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글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가 나온 거야. 봐봐. 원래는 줄글이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선이 어때? 확. 이거는 산문 중간에 시를 삽입했다라고 얘기해서 삽입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의 주관식감이다 얘들아. 알겠지? 근데 시를 집어넣었다 삽입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거를 행을 위로 올려 붙여놔가지고 이게 잘 눈에 안 띄는 것 뿐이야 얘들아. 원래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눈에 띄었어야 돼 이 부분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거 뭐야? 홍건적에 난 전쟁시.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여기서 이게 최씨의 죽음이라고 써있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무산선녀는 이거 본인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 뭐야? 죽었는데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한 번 헤어졌었는데 또 헤어져야 돼. 이번에 진짜 헤어지는 거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랴.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A 파트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난다고 해요. 거기다 작가의 생사관이라고 써줄게요. A에다가. 이 작가의 생사관이 뭐냐면 물론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 뭐야 원래 죽었는데 만났잖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그냥 이승과 저승의 사이가 분명하다라고 얘기 안 했을 텐데 행복도 잠시 결국엔 어떻게 했어? 결국은 헤어지게 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이제 생사관이 딱 드러난다라는 거야.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게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삽입 씨의 역할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오른쪽에 얘들아 68페이지 오른쪽 사이드 보이세요? 삽입 씨 역할이라고 써있지. 거기다가 왕별표 쳐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니네가 그냥 줄줄줄줄 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작품의 분위기 형성, 전개 방향 암시, 주제 집약적으로 전달,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 삽입 씨의 역할로 사실 이거를 형식상으로 그리고 정서 내용상으로 좀 나눠서 필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좀 필기를 해줄게 얘들아. 알겠지? 삽입 씨의 역할을 좀 구분지을 필요는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구분짓고 있지를 않아서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삽입 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왜? 잘 봐. 일단은 요 삽입 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실 여기서 나온 역할은 이렇게 필기해볼까? 창과 방패가 저희 A 다시 읽어볼게요. 창과 방패가 눈에 싸움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까지 여기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에다 이렇게 쓸까요? 이게 뭐라고 돼 있지? 앞에 걸 다시 요약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를? 요약. 요약 제시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 소식마저 막히리라. 거기 있지. 뭐야? 이별 암시. 그러니까 이 삽입 씨의 기능이 그냥 앞날을 뒷날을 암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다시 제시하고 정리해주는 역할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니네 책에는 지금 그게 빠져가지고 쌤이 설명을 더 해준 거고요. 당연히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서 폭발. 그래서 분위기. 그래서 뭐 어떤 인물의 정서를 들여보내준다는 거. 이거는 디테일하게 쌤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필기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생이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따라 죽을래 라고 하니까 이제 최랑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저승명부의 이름이 없어. 너는 더 살다가 와야 돼. 라고 하고 자기 혼자 떠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69페이지의 맨 위에 갈게요. 자, 6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서 부모님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에다가 쓰세요. 비극적 결말. 이게 죽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이 비극적 결말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이게 불교적 세계관하고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합쳐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극적 결말에다가 요거 필기 하나 하고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이 비극적 결말을 맺은 이유는요, 불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뭐냐,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거는 순리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속세는 나빠. 요런 거.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더해진 거냐면, 부정적인 현실. 이게 뭐야? 세조찬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가는 결국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쓰고 이제 다음 이어갈게요. 그 비극적 결말에다가. 네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부분. 그 부분 이렇게 살짝 뭐 위쪽으로 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하면 되겠죠? 잠깐만. 보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읽을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 부분 뭐야, 얘들아? 갑자기 누가 옛날 이야기 들려준 것처럼 마무리 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설화적 기법이라고 해서 여운을 줬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몇 가지 좀 필기를 할 건데, 보필기는 일단은 이 작품에 나타난 정기성은 뭔지 알 것 같아. 정기성은 뭐야? 얘가 살아 돌아오는 이 순간부터 정기성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후반부는 약간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전반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작품에는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건데, 보고 선생님이랑 좀 체크하고 설명할게요.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데는 어딘지 아니, 얘들아? 최 씨가, 최 씨가 정절을 지키는 부분 있지. 그 부분에서 이제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우리 책에는 발췌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 효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유교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사상도 있어요. 요거 필기하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어디다가 필기하는 게 좋을까? 우리 책에 보면, 아예 그냥 63페이지 있지? 63페이지에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리자. 6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좀 공간이 좀 있어, 얘들아. 거기다가 정리할게요. 쓰고 설명할게요. 네. 자, 요거 설명해볼까? 유교 사상은요, 최 씨가 정절을 지키는 부분과 부모님의 시신을 먼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효. 이게 이제 유교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 자, 또 하나, 불교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삼생의 연이 어쩌고저쩌고 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 씨가. 그 삼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에서 온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교의 인생무상관. 인생무상이 뭐냐면, 잘 봐. 야, 이 정도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면 결국에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끝났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무상관으로 끝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환신에서 제외하는 파트는 이제 도교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한마디로 유, 불, 선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선이 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생이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불선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작가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 삽입시의 기능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요거는 좀 지워도 되고. 근데 저희 선생님은 네. 작가소개도 잘하고 교과서 짜서 옆에 있는 그럼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교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시의 작가가 쓸고 다른 이 아, 그것도 다 하셔? 시의 주제랑 비슷한 다른 이런 것도 다 그거 저기잖아. 나의 책방 키우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것도 다 하시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는 김시습도 한번 설명하리라 좀 예상해 봅니다. 여태까지 고장고에서 이생규쟁전하면서 김시습 설명한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 진짜 실망했었거든? 아마 설명하겠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삽입시의 효과.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정서적 기능하고 서사적 기능으로 좀 나눌 거야, 얘들아. 그거 하나만 좀 필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정서상으로는 인물의 심리나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거, 슬픈 거 더 슬프게, 기쁜 거 더 기쁘게. 그다음에 서사적인 기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의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다든지 요약이죠. 앞으로의 사건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암시한다라는 듯이 암시해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단조로움을 탈피한. 단조로움 탈피는 아까 선생님 그거 보여줬지, 얘들아? 산문 속에 시가 떡하니 들어있으니까 단조로움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뭐 그 같은 페이지에 적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얘는 삽입시 파트에다가 그냥 아예 한꺼번에 다 같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거 단군수 아니, 단조로움이요. 미안해요, 내가. 단조로움이요. 그냥 무슨 글씨냐고 물어보세요. 그 제목에다가 하나 씁시다. 제목은요, 이생은 인물이지. 규는 여자의 방. 장은 엿보다. 그래서 이생이 여자의 방을 엿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근데 이 교과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독하는데. 나 이 교과서 좀. 중요한 건, 이제 니네 교과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 그치? 70페이지 갈게요. 네, 이생에다가 밑줄, 인물. 규는 규방이라고 해서 여자들의 방이야, 여자의 방. 교과서 별로예요. 장을 때도 좋아. 그래. 장은 엿보다.
자, 70페이지 갈게요. 70페이지 보시면은요, 쭉 정리가 돼 있어 니네가 그냥 읽으면 되는데, 2번의 괄호 1번을 좀 같이 볼까요? 70페이지에 2번의 괄호 1번. 2번의 괄호 1번은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상황 뭐가 나왔지? 홍건적에 난 나왔지? 그 다음에 남녀의 애정과 관련된 인식 뭐야? 지주와 절기를 중시한다 나왔지? 그 다음에 하나,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 이거 써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아직 니네가 본문을 안 읽었잖아. 이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괄호 2번 읽어보면 알아. 괄호 2번 읽어볼게요. 저는 본디, 이거 누가? 최 씨가 얘기하는 거야. 저는 본디 양반 가문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 이거 뭐야?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보신 후, 이생규장전 제목이지.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이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라는 얘기는요, 미화법이야. 그냥 뭐야? 내 몸과 마음을 너에게 던졌다. 이런 걸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읽어봐서 아는 당시 여성상의 가치관,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가야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성은 집 밖의 일은 잘 모르고 부녀자의 법도만 하면 수놓기 바느질에만 힘쓰며 지내야 한다. 너희 책은 이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런 여자가 어떻게 했지? 죽음도 무릅쓰고 살아 돌아왔잖아. 너 요거 이제 잘 봐. 요것도 이제 주관식감이라서 설명하는데, 세계와의 갈등을 보여준다 하면 이거 맞아 보여, 틀려 보여? 뭔가 세계와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 되게 틀려 보이잖아. 맞는 얘기야. 왜? 얘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보여줬거든, 얘들아. 이걸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참고해 볼게요. 초록 색깔 있습니다. 최 씨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다고 말할 정도로 이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충실하며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여자에게는 규문의 법도만을 익히도록 강요했던 사회에서 최 씨의 진취적인 면모는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얘들아, 우리 밑줄 칠까요?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주인공의 사랑을 반대하는 봉건적이고 홍건적이라는 이 세 개의 행포에 대한 저항. 자, 세 개의 행포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에 이런 말 들어있으면 맞아 보여, 틀려 보여?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하지만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들아 밑줄!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인간 삶에 대한 지향. 봐봐. 형광펜 한 번만 들어봐. 세 개의 횡포에 대한 저항에다가 형광펜. 자유로운 인간 삶에 대한 지향에다가 형광펜. 요 두 개의 말이요. 중요해서 형광펜을 쳤다기보다는요. 선지에 나왔을 때 안 맞아 보이잖아, 우리 내용이랑. 그치?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체크했습니다. 근데 내가 요거 하나만 더, 이거 괜히 지웠네. 좀 설명을 해보면 잘 봐. 우리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했죠. 갈등이 혹시 종류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니네? 그렇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은 그냥 나 대 나야. 그치? 근데 이 외적 갈등은 종류가 좀 많아요. 우리가 알아보면은 외적 갈등의 종류는 일단은 인물 대 인물. 그리고 인물 대 사회제도. 홍길동.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뭐야? 적서차별, 신분제도. 뭐야? 사회와 갈등했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인물과 이게 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자연과의 갈등이거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맨날 안 와. 이런 것들. 하나는 기억이 안 나. 기억났어. 여기 다 오늘 좀 뒤늦게 기억이 나냐? 인물과, 제가 없어 보이게. 이게 탁탁탁탁 나왔으면 너무 좋은데.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야, 얘들아.
운명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떠돌이로 살 팔자를 타고 태어났어. 우리 요번 수능 특강에 나온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이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들이 떠돌이 삶을 사는 걸 반대하는 엄마가 얘를 떠돌이 삶을 못 살게 하려고 머리 빡빡 깎여서 죽 만들어서 막 산에 보내. 그러면 절에만 머물러 살아야 돼. 근데 애가 맨날 아프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엿장수가 되어서 떠나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운명을 거스를 때 이제 인간과 운명과의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럼 잘 봐봐. 이 갈등 구조가요, 여기 되게 잘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 이걸 조금 더 선생님 피셜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칠판 지웠으니까 저길로 보자, 얘들아.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그 63페이지에 우리 동그라미 세모 했지. 거기다 필기 좀 더 할 거야. 일단 부모의 반대 있죠. 부모의 반대는 앞에 봐봐. 뭐야?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이야. 인물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최 씨가 그 죽게 되는 부분 있지. 그건 뭐겠어? 이거는 사회잖아, 얘들아. 사회가 지금 전란이었잖아, 전란. 이해돼요? 이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인 거야. 이것 때문에 헤어졌거든. 이해됐니? 네. 그리고 얘네가 최종적으로 이별하는 부분 있죠? 최종적으로 이별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별하는 거야? 운명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이 외적 갈등의 종류 이렇게 4가지 중에 몇 가지나 나온 거야. 그래도 3가지나 이렇게 탄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살짝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해서 이생규장전을 좀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랑은 작가의식 대변하는 것까지 써놨으니까 됐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71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이제 71페이지는요, 다음은 고전소설 최척전. 얘들아, 최척전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이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이생전보다 더 많아. 주인공들이 계속 만났다가 이별했다, 만났다, 이별했다, 만났다, 이별해. 근데 또 하나 공통점. 얘네도 역사적 사건을 얘기해. 우리는 뭐였지? 홍건적의 난이었지. 얘는 임진왜란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차이점도 있어요. 얘네는 결국 온 가족이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우리 이생규장전은 새드 엔딩이죠.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괄호 1번 가겠습니다. 두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인지 정리해보죠. 공통점 갈게요. 역사적 사건을 배경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역사적 사건 배경에다가 밑줄. 우리 여기 지금 71페이지 괄호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는 근데 여기 얘들아 공통점이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 이것도 하나 써놓을까? 옆에 초록색 공통점에다가 만남과 이별 구조 반복. 만남과 이별 구조 반복. 이것도 공통점이야, 얘네 이 두 개에. 자, 그 다음에 차이점 갈게요. 엔딩. 새드 엔딩, 해피 엔딩. 이게 차이점. 적절하게 밑줄 쳐보세요. 다 쳐야지 뭐 어떡해. 이렇게 이생규장전과 비슷한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니 어떤가요, 여러분? 보다 깊이 있는 섬세한 감상이 가능하고 감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대요. 그 정도는 그냥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최척전은 굳이 선생님이랑 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 네. 여기 뭐 내용이 다 밑줄 잘 쳐져 있어.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 행복한 결말.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 지금 파란색 글씨로 다 써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 남은 시간은요, 잠깐만, 이거 좀 정지하고.